Round one, fight. 안녕하세요. 박종훈 플러스입니다. 유럽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 유럽이 에너지 위기 때문인데 이 에너지 위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그리고 반드시 반면교사로 삼아서 가서는 안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요. 유럽의 에너지 위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더군다나 아마 투자를 하거나 포트폴리오를 하거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도 유럽의 에너지 위기는 정말 중요하고 올 겨울에 많은 것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유럽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게요. 이 독일의 베를린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출장 때문에 가서 일 때문에 갔기 때문에 뭐 일 끝나고 돌아갈 때 되면 이제 밤이 되더라고요. 이제 그럴 때 야경 보고 이제 화려한 곳들이 있어서 좀 눈이 좀 돌아가는 곳들이 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베를린 대성당이라든가 티에르가르텐 전승 기념탑 이런 데 지나가면 이렇게 조명을 외부에서 쫙 비춰갖고 멋지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지난달 27일부터 베를린 명소들을 비췄던 이 조명 다 꺼버렸습니다. 200억 원 건물의 조명, 외관 조명을 끄기로 한 건데요. 그 이유가 그만큼 에너지 위기가 심각하기 때문이거든요. 특히 하노버 시장 같은 경우는 무슨 말했냐면 이 상황을 예측하기가 어렵다. 1kWh가 중요하다. 이 전력 1kWh. 이거 하나가 정말 중요하다면서 진짜 사안의 엄중함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지금 독일뿐만 아니라 뭐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에너지 비상대책을 강구하느라 진짜 머리가 아파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요. 유럽의 러시아 가스 의존도가 무려 40%나 됩니다. 이 독일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높아서 60%나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 러시아가 지금 가스관을 막 잠갔다 풀었다 하면서 유럽의 경제를 완전히 뒤흔들고 있습니다. 자, 이 러시아와 독일 사이를 연결하는 세계에서 가장 긴 해저 가스관 노르트 스트림, 정말 유명하죠. 이 독일 같은 경우는 여길 통해서 넘어오는 가스도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런데 이 러시아가 일단 이 유럽으로 가는 이 가스 공급을 크게 줄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7월 11일에는 갑자기 난데없이 러시아 국영회사가 가스관 점검해야 된다, 이런 핑계로 갑자기 가스관을 완전히 잠궈버렸어요. 열흘 있다가 가스관 공급을 한 40%, 평소보다 한 40% 수준으로 공급을 했는데 또 일주일도 안 돼서 뭐 터빈 하나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서 또 이걸 갖다가 전체 원래 공급량, 평균 공급량이 한 20%로 확 줄여버린 겁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원래 공급량의 5분의 1밖에 지금 공급이 안 되는 상황, 이런 상황이 뭐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물론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장비 문제다, 기술적인 문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은 러시아가 이제 에너지를 완전히 무기화해서 유럽의 목줄을 죄고 흔들고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유럽 시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걱정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지금 여름이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은데 겨울이 되면 이 독일 겨울이 나름대로 굉장히 좀 쌀쌀하고 춥잖아요. 그러다 보니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이 어쨌든 겨울이 좀 만만하진 않은데 겨울에 가스 공급이 만약에 끊기게 되면 이건 진짜 추위에 덜덜 떨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럽 시민들이 일찌감치 지금 땔감 나무를 구하려고 그러고 석탄을 구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석탄 가격이 벌써 막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21세기 유럽에서 땔감 나무를 구해서 이걸로 난방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이런 상황 때문에 러시아에서는요, 이걸 지금 미리 가스관을 쥐락펴락하면서 자국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유럽 국가들의 내부 정치적 혼란을 극대화하려는 이런 전략인데요. 이게 가스값이 어느 정도 올랐냐? 이 천연가스 8월 선물이 1메가와트 시당 어느 정도 가격이 됐냐면 199유로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게 7월 26일인데 이날 오전에 한때에는요 228유로까지 거래되기도 했는데 이 가격도 190유로도 얼마나 비싼 거냐? 이게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유럽의 이 가스 가격 평균 가격은 1메가와트시 20유로였습니다. 근데 이게 뭐 192에서 뭐 200유로를 왔다 갔다 한다, 10배 가까이 오른 거죠. 10배 가까이. 자, 그러다 보니까 독일 정부는 이제 어쩔 수가 없으니까 가스 요금에 추가로 부과하는 그런 방안, 이제 그래서 4인 가족 기준으로 이 독일 사람들은 한 40만 원에서 132만 원을 더 가스 요금으로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왔습니다. 자, 거기다가 독일 같은 경우는 가스를 친환경 연료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천연가스로 발전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을 하다 보니 독일의 전력 가격이 1메가와트 시에 370유로를 기록했는데 이게 독일 역사상 사상 최고치입니다. 2021년 지난해 같은 경우에 60유로를 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무려 1년 만에 6배가 오른 거죠. 전기요금이 6배가 올랐다. 이건 진짜 엄청난 건데, 자, 여러분, 우리가 공장을 돌릴 때 또 아니면 우리가 사회 편의시설, 예를 들어 지하철 같은 걸 탈 때 결국 다 전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요즘 전기로 안 하는 거 없잖아요. 다 전기다 보니까 전기 가격, 전력 요금이 올라가게 되면 생산 비용이 급등하게 되고 이게 대외 경쟁력이 약화됩니다. 그러니까 가스 가격이 이렇게 유럽만 유독 더 많이 오르고 있는데, 왜냐하면 러시아의 의존도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러시아 제재 때문에 지금 뭐 유럽에서의 가스값이 훨씬 더 많이 오른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경쟁력이 약화되고 지금 현재 유럽의 경제 상황이 최악의 상황인데, 유럽에서 진짜 최강의 경쟁력을 자랑한다는 독일 같은 경우에도 2분기에 GDP 증가율이 전분기 대비 0% 성장하는데 그쳤습니다. 그야말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건데, 1분기만 해도 0.8%였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인데, 지금 문제는 시작이라는 겁니다. 갑자기 러시아에서 이런 어떤 가스로 유럽의 목줄을 재기 시작한 건 2분기보다도 오히려 3분기에 시작했다 할 수 있는데요. 7월 들어서 갑자기 확 이 가스로 러시아가 유럽에 길들이기를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3분기가 됐을 때 과연 독일 경제가 버틸 수 있겠느냐, 이대로 가다가는 독일 경제가 3분기에 더 무너질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독일은 그나마 나은 상태인데 IMF 국제통화기금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이 유럽으로 이렇게 가는 게 중단이 아예 돼버릴 경우에 이탈리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같은 나라는 내년에 GDP가 5% 이상 줄어들 것이다. 세상에 GDP가 가만히 있어도 0%라도 정말 고통스러운데요. 5%가 줄어들면 진짜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최악의 상황인데, 자, 이렇게 상황이 악화되다 보니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는 이제 8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이제 겨울철이 제일 중요하니까 지금 이제 여름부터 가스의 수요를 확 줄여서 대응을 마련하자, 이런 보관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15%를 줄이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점은 뭐냐면, 이 15% 줄였다고 해서 해결되기가 정말 어려운 게, 러시아가 예를 들어서 15% 줄였네? 그러면 우리 가스 공급 더 줄이지, 이렇게 나오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러시아에 의해서 이번 겨울에 유럽이 농락당할 가능성은 굉장히 크고요. 만약에 겨울에 진짜 난방까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유럽의 정치가 얼마나 불안정해지겠어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정치권, 정부를 비난하고, 도대체 국민들이 이렇게 추위에 떨게 하다니 이게 그래서 너희가 정부냐, 이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보다 일단 우리를 추위에 떨게 하지 마라, 이런 여론이 점점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러시아가 더 유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실 러시아가 이 고도의 심리 전술을 지금 여름부터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야말로 이제 가격을 완전히 끌어올리기보다는 일종의 전초전 같은 거에서 유럽을 좀 길들이는, 너희 말이야 우리한테 밑보이면 어떻게든 지금 우리가 괴롭힐 수 있어라고 러시아가 지금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두 번째 러시아가 노리는 건 뭐냐면, 사실 이게 나라마다 이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태도도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이 유럽 전체 가스 수요를 15%를 일괄적으로 다 같이 줄이기로 했거든요. 그랬더니 당장 반발하는 나라가 나왔어요. 프랑스나 덴마크 같은 나라는, 아니 가스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가 독일인데 독일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왜 같이 15%를 이 가스 수요를 절감해야 되느냐, 난 이 안에 찬성 못한다, 처음엔 반발했죠. 그래도 설득 끝에 간신히 통과가 되긴 됐는데, 끝까지 반대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표를 던진 나라가 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바로 헝가리입니다. 헝가리 같은 경우는 이 러시아로부터의 가스 수요가 무려 80%나 됩니다. 그런데 헝가리는 오르반 총리가 푸틴 대통령하고 평소에 사이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달 29일에 이 러시아로부터 7억 세제곱미터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가스 구입 계약 체결을 이미 해놨습니다. 이제 겨울철이 되면 이제 헝가리는 뭐 추위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겠죠. 자, 이게 왜 그랬을까? 간단하죠. 러시아는
또 다른 노림수 뭐냐면 유럽연합 내의 국가들끼리 서로 갈등을 빚으면서 의견이 다르고 그 다음에 서로 다툼이 일어나도록 일종의 심리전술을 편 겁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이 굉장히 러시아와 유럽의 대결에서 중요한 때라고 보여지고요. 자, 물론 러시아도 굉장히 어렵죠. 러시아도요, 멀쩡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도 아니고 세계 최강의 미국과 유럽연합과 어쨌든 일본과 우리나라까지 다 해서 이 서방과 또 서방에 같이 협조하는 많은 나라들이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같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의 2분기 GDP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4%였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경제도 굉장히 어려운 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이 러시아 경제 성장률 이렇게 끌어내리는 힘, 이렇게 투자, 해외 투자 같은 우리가 이제 투자를 안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러시아 경제를 장기적으로 괴롭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러시아는 굉장히 직접적으로 지금 당장 이 서방에 타격을 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에너지 식량 공급을 차단해서 당장 이번 겨울을 못 견디게 하겠다, 이런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러시아를 어렵게 만드는 유럽 전략보다 지금 눈앞의 겨울에는 러시아의 전략이 조금 더 먹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지금 현재 러시아와 유럽연합의 사이는요, 마치 영화에서 왜 서로 이런 거 있잖아요. 자동차를 서로 달려가면서 누가 먼저 핸들 꺾느냐, 이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치킨 게임. 바로 치킨 게임에 들어갔다고 할 수 있고요. 이번 겨울에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승부수가 일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 이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일단은 이번 겨울에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대비를 좀 해둬야 되고요. 아마도 유럽연합 입장에서 이제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한다 그러면 액화 천연가스라도 구하든지, 아니면 원유든 석탄이든 어떤 방법이든 에너지 조달을 해야 되니까 러시아가 어떤 전략을 쓰느냐에 따라 겨울에 전략에 따라서 에너지 가격이 혹시라도 급등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에너지 구입과 확보를 위해서 정부가 미리미리 대비해 둘 필요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여기서 분명히 해둬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원전에 대해서 강력한 신화를 갖고 있더라고요. 원전만 왕창 늘려놓으면 이런 전력 걱정이 하나도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원전에 대한 의존도가, 우리나라는 원전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거든요. 이미 원전에 대한 의존도가 거의 3분의 1인데, 자, 이 원전으로 다 예를 들어서 다 이제 전력 수요를 충당한다. 그러니까 하나에 의존한다. 이 전략이 과연 옳은 것이냐? 이걸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원전의 핵심 원료가 있잖아요. 바로 우라늄이죠. 우라늄 같은 경우에 어느 나라에서 우라늄이 제일 많이 나느냐? 바로 카자흐스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같은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들 다 러시아거나 또는 친러 국가들이에요. 아주 강력한 친러 국가들입니다. 이런 나라들, 이 세 나라의 우라늄만 합치면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의 66%나 됩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까지 합치면 70%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지금 러시아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우라늄만 딱 놓고 봐도 이미 전 세계 우라늄 공급량의 3분의 2라는 겁니다. 지금 유럽의 가스 시장의 40%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에 의해서 유럽의 에너지 시장이 흔들리면서 경제가 망하네 스태그플레이션 가네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런데 우라늄 시장도 현재로선, 물론 나중 가면 달라질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은 러시아와 러시아의 영향권에 있는 나라들에 의해서 우라늄 시장이 완전히 장악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우라늄 정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라늄 같은 게 이제 우리 인체에 해롭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서방이나 이런 나라에서 이 우라늄하고 관련된 시설을 짓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제 관련해서는 더욱더 러시아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큽니다.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서방이 지금 뒤늦게 원전에 뛰어든다 하더라도 이 시장이 어떻게 될지 현재로서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원전이 좋다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라 가끔 이런 얘기, 예를 들어서 원전에 더 훨씬 더 많이 투자하고 여기에 올인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옳지는 않다는 겁니다. 지금은 말이죠, 에너지의 수급 구조의 다양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패권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서로 에너지로 상대방의 경제를 말려 죽이고 치킨 게임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의 에너지에 지금 현재 원전에 대한 의존도가 우리나라는 벌써 3분의 1이나 되는데, 이런 나라에서 만약에 원전에 올인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러시아라든가
또는 친러 국가라든가 또 중국도 우라늄에 대해서 영향력이 크죠. 그러니까 중국과 친러 국가들이 장악한 이 우라늄 시장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라늄을 안정적으로 조달받을 수 있는지 안전한 그런 어떤 공급 통로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종의 다양성을 우리가 갖춰야 되는 것처럼 생태계가 건강하려면 여러 가지 에너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해외에서 푸는 여러 가지 바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데 다양한 에너지의 공급망이 골고루 좀 유지되는 게 앞으로 에너지 패권 전쟁이 시작돼서 상대방을 서로 지금 현재 경제를 말려 죽이는 그런 전략을 쓰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에너지는 더 이상 경제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안보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에너지 문제를 안보 문제로 접근해서 지금부터 10년 대개, 20년 대개 계속해서 차근차근 아주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나가지 않으면, 그리고 그 종의 다양성을 통해서 안전망을 정말 안정성 있게 딱 이렇게 확보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벌어질 패권 전쟁에서 자칫하면 지금 독일 경제가 저렇게 흔들리지, 그 잘 나가던 독일 경제가 지금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하나 끊기면, 천연가스 하나 끊기면 지금 나라가 지금 흔들리는 상황까지 가는데요. 우리가 독일로부터 지금 배워야 될 것이 반면교사로서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박종훈 플러스 마칠 시간이 됐고요.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ound 1, fight.